안녕하세요. 25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차 시는 계획의 진행인데요. 예, 11장입니다. 11장이고 페이지는 438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요소 관련돼서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11장 부분은 다분히 이 법규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계획의 실제 사례들을 놓고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요소로서는 커뮤니티 공간, 경계 공간, 보행, 차량, 그 다음에 주동의 내외부, 그리고 서비스 시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네, 커뮤니티는 당연히 그 중심 광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계 공간이 왜 디자인 요소냐 하는 것은 우리 그 각 단지와 단지의 그 단절되는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디자인이 굉장히 그 포커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구에 대한 품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 공간 이상으로 경계 공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보행축, 친숙 보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행로가 사실 그 생활의 단지 내 생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로를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뭐 별 2개 정도 이렇게 주고요. 차량 공간은 지금은 전부 그 진출입구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이제 좀 숨기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단지 내에서는 무차 공간, 차량을 볼 수 있는 것은 지하에서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그 생활 자체가 차량으로부터의 간섭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체형 주차 공간은 인공지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GL 그라운드 레벨에서 띄운 거죠. 띄워서 사실 그라운드 레벨이 1층이어야 되는데 그 그라운드 레벨을 주차 공간으로 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사가 있다 그러면 그 경사지를 여하히 활용하는 데크형 공간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층으로 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 최고 높이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드러내는 것이 공사비에 있어서도 저감이 되고, 그리고 그 지하 공간에 대한 밀폐성, 어떤 방범이라든지, 그리고 공기 정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계속 팬룸을 좀 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하나를 찝는다면은 그 오류동 행복주택지구가 있어요. 서울 오류동역에 그 행복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그곳이 1층 부분이 전부 주차장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인공지반을 형성을 한 겁니다. 띄워서 그 위부터 주택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죠. 주동 내부 및 주동 주위 공간에서 공중, 저층부, 뭐 지하층 이런 부분들이 각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시설 공간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소, 집화장 및 분리소, 이런 부분들. 지금 그 현관에 나오면은 바로 있는 것이 자전거 보관 공간이고, 그 앞에 게 대개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그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석으로 가 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구석에 둘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공간에 대한 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경계 공간 부분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하기 때문에 둘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수거 차량이
예, 수거 차량은 지상으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거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구석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지상 차량 공간, 이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예, 보다 보면은 여하이 각 주동이 두세 개씩 모여 있다면은 그 교차 지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재활용품 보관소라고 하는 것을 예, 눈에 갇혀온 시설, 그리고 클린한 시설,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해야 되는 시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혐오 시설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결국 그것이 그 단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품격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전부 이렇게 꼽는다면은 보행 공간 그리고 경계 공간이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분리소라든지 쓰레기 집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하이 품격을 높이고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에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9쪽에 보시면은 이제 실사례입니다. 계획 단계별 요소로서 우리 단지 계획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현황 분석이 제일 처음인데요. 1장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1장과 11장은 이런 성격이죠. 실무에 관련된 실제 실행에 옮긴 것들입니다. 후보지에 대한 분석은 매크로, 전체적인 매크로에서 요소적인 마이크로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와 마이크로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매크로부터고 마이크로고 이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매크로에서 마이크로, 마이크로에서 매크로, 또 왔다 갔다. 한번 보실까요? 뭔가 지역에서 지구, 그다음에 단지로 가고요. 그다음에 버스베이, 상업시설, 초등학교, 공원, 후보지 주변의 동서남북. 후보지 주변의 동서남북. 제일 중요하죠. 자, 이러한 순서로 해서 현황에 대한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뭐 총 사업 면적, 지구에 대한 총 건설 호수, 입지 여건 해서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뭡니까? 가장 중심이 됩니다. 역과 시청. 그래서 이곳으로 얼마만큼 세력이 뻗쳐져 있는 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중심으로 그 코어 부분으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도시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한 역과 시청이 있는 중앙행정 그리고 교통의 중심, 이것으로부터 모든 어떤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설명들이 좀 나와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그 다음에 어떤 열차편, 이런 것들이 꼭 체크가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죠. 교통과 행정입니다. 그 다음을 꼽으라면 이제 상업 관계인 거고요. 그리고 학교, 꼭 이 순서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중요하죠. 자, 위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의 주변 현황해서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 유형, 세대수, 용적률은 얼마인가, 최고 충수는 어떻게 되나 하는 부분들을 쭉 따져봅니다. 그리고 지형 현황, 가장 중요하죠. 또 물론 지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사실 실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가장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지형이죠. 지형. 그래서 경사도가 어떻게 되고,
최대 FL과 최저 FL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의해서 단을 몇 개를 둘 것인가. 예. 우리 산에서도 다랭이 논, 예, 계단식 논으로 이렇게 가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몇 단어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최저, 최고, FL, 예, 포메이션 레벨입니다. 여기서 조선고죠. 예. 그리고 방위별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입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런 것을 보죠. 예.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을 보고요. 예. 이제 지형도는 보통 이제 3000분의 1 도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위치도는 이제 15,000대 1이거나, 예,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지형도를 입힌 지형도 위에 입힌 토지이용 계획도, 예, 사실 보면 이게 관리 계획입니다. 예, 관리 계획이죠. 자, 이용 계획도를 보면은 중요한 것이 바로 요 오리엔트죠. 예, 여기서는 이렇게 수줍게 숨어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높이 이렇게 놔도 되죠. 예, 도북입니다. 도북. 예, 도북, 진북, 자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북으로 해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면의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북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범례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스케일이 여기 밑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각종 이제 택지 개발에 관련된 표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단지들이 하나, 둘, 셋, 넷 정도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공원 하나 큰 거 있고, 초등학교 하나씩 있고, 예. 근린주구론에 있어서 핵심이죠. 예. 자, 그리고서는 이제 단독 필지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대개 이제 이주자 택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떤 연립단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층 단지를 꾸미기 위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근생입니다. 여기는 근생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가 하나 있네요. 예. 여기는 뭐 그 근생 용지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리고서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도로의 폭입니다. 예, 도면을 볼 때 스케일이 없어도 그 스케일감을 잡을 수 있는 게 도로 폭입니다. 도로 폭은 12, 25, 40입니다. 예, 이제 앞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2 이하가 미만이 소로, 그리고 25 미만이 중로, 40 미만이 대로, 그리고 40 이상이 광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로 폭으로 해서 이것이 중로인지 대로인지 소로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류, 2류, 3류가 다 분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 도로의 폭을 보면은 그 지구에 대한 교통량이나 아니면 세대수 이런 것과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허벌판이라 하더라도 도로의 폭으로 해서 그 거리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현장 사진이죠. 예, 현장 꼭 가봐야 되는 거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뭐 드론 사진이 워낙에 그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황 분석도를 작성을 합니다. 현황 분석도 할 때가 재밌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쭉 입히는 거니까, 예. 정말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나 부담이 없고 좋죠. 예.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하겠지만 현황 분석을 얼마만큼 정확히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일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의 행정관청을 들려야 되고 부동산 하는 업체도 좀 들려봐야 되고 마을 주민에게도 여쭤봐야 되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쫙 캐치를 하는 거죠. 물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행정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항들을 체크해 보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정보들은 전부 예,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인접 단지가 개발이 얼마 전에 됐다면은 그 자료를 또 체크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예, 그 어떤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도 또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네. 자, 지형도 위에 트레이싱지를 고정시킨 후에 1.3선으로 후보지 경계를 표기하고 도로, 환경, 토지용, 생활여건, 지세 등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트레이싱지를 사용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도, 토지 연결도, 경사 분석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사진, 현황 분석도, 지구 단위의 교통량,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쭉 입히는 거죠. 메모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442쪽에서 보시는 이 현황 분석도는 다분히 이건 CAD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맛이 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CAD로 해서 어떤 그 차량의 진출입구, 소음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인근 블록과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공원이 있고, 근린 생활시설이 있고, 단독주택 용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자연 녹지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다 정보들이죠. 그리고 이제 펜슬링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자유로운 계획에서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겁니다. 펜슬링 작업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펜슬링 작업을 안 하겠다. 바로 3D 작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정보를 많이 캐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런 펜슬링 작업은 그러지 않아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이 손끝으로 해서 전부 손끝으로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3D로 해서도 상상이 되고 어떤 영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가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두뇌를 굴려서 하는 작업 중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펜슬링 작업이죠. 펜슬링 작업을 해서 작업의 순서는 해서 나오죠. 보행 동선서부터 차량 동선, 주동군, 5개 공간, 주차장 배분, 단위 세대 선정, 주호동 타입 조합, 부대 분리시설, 이런 순서로 해서 쭉 가죠. 그리고 작업의 원칙은 오픈 컨셉이고 사생활 영역, 그리고 개방, 오픈된 부분들, 그리고 그 패턴, 시퀀스, 리듬, 이게 단지 어떤 3대 원칙이죠. 3대 원칙. 그래서 리듬감, 변화감, 연속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쭉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등고선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그림들이 전부 실제로 그 작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겹쳐지는 펜슬링의 중첩으로 짙어진 음영이 부각되는 각각의 형태들을 대안으로 선정을 한다 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한 장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장이고 또 이만한 것이 또 이제 또 나와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48시간 정도 된다든지 해서 아주 집중적인 그 계획가로서의 그 시간을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최고 FL하고 최저 FL하고 차이에 따른 어떤 그
영역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표고에 따라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심볼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측벽에 폭이 되고 이게 전면 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걸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각각 이 데크식에 관련된 고민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동 타입을 어떤 식으로도 계획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 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연속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펜슬링 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